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이어서 이 사람들이 점차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국가의 조직을 갖추어 나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간 국가들이 즉 중앙집권을 이룬 국가들이 결국에는 살아남게 되는 과정. 그래서 삼국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4에서 17페이지 같이 펴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따라오면서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같이 채워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국과 가야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결국에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여러 나라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부여,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여러 나라들 중에 요 4개의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볼게요. 자, 고구려는 수도 졸본이라는 곳에서 국내성, 압록강 그 경계선에 있는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고, 태조왕 때에 이르러서는 옥저를 복속하고 이 한군현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백제가 점차 성장을 하는 3세기 중엽부터는 약간 위기가 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온조 집단이 이 온조 집단은 고구려의 국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하나라고 하는 온조 집단이 한강 하류 토착 세력과 그리고 마한 소국 중에서 하나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그 백제가 점차 주변의 세력들을 흡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세기에는 고이왕이 한강유역을 장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백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이 삼국이 특히 이 한강유역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는 박혁거세 세력이 고조선의 유민들을 통합해서 사료국을 만들고 박석김 이 세 가문의 성씨를 부대로 해서 왕위를 오르다가 나중에 신라가 발전하면서 김씨만 단독으로 상속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국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는 낙동강, 중하류,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크게 발전했어요. 철기를 많이 수출을 했는데 왜냐하면 가야에서 철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용맹체가 성장을 하면서 가야가 이제 경제력도 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국가의 시스템을 점차 갖춰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이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초기 국가에는요, 막 국가가 성립될 때였었기 때문에 이 연맹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력이 모든 권한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이 연합을 이루어서 비슷비슷한 세력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의 대표자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반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반의 실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장들 사이의 권력은 비슷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얘네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하면서 국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이 하나로 모이는 왕을 중심으로 모이는 중앙집권 국가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왕권이 점차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한 법이 뭐였었냐? 첫 번째는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였어요. 당시 한반도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 불교로 마음을 통합시키자 그런 방법을 썼고 그리고 법체제인 율령을 반포하면서 국가의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 다음에 관료체제로는 관등제,
이거는 말하자면 관리들의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뭐 예를 들면 10등까지 이렇게 신하들의 순위를 정해서 가장 높은 직, 그 다음에 낮은 직 이렇게 해서 관리들을 서열화시켰다. 자, 그래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확립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통치 조직은요, 주요 거점에 지방관을 점차 파견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왕의 이 명령이 지방에까지 전달이 되게끔 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갖춘 삼국의 전성기가 시대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기준은 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전성기 국가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한강 유역이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한강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농토가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한강유역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강유역을 가장 빨리 차지한 나라가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는요, 특히 근초고왕 때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그때가 바로 4세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고구려가 3세기 중엽부터 약간 위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백제가 팽창을 하니까 이 고구려에게 압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초고왕은 마한의 자녀 세력, 여기 남쪽 지방에 마한의 소국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얘네를 공격해서 남해안 지역까지 확보를 했고 가야 그리고 외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서 가야 외 그리고 동진, 여기 남쪽에 있는 동진까지 연결을 해서 외교 관계를 구축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평양까지 진출을 해서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당시에 이제 고구관왕과 근초고왕이 서로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고구관왕이 눈에 화살을 맞게 되면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고구려가 팍 꺾이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승승장구였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근초고왕도 결국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고구관왕의 후계자였던 소수리망이 즉위를 해서 칼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밖으로 팽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구려의 기틀을 다시 한번 체제를 정립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종교로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해서 내부를 탄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내부가 탄탄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고구려가 5세기에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대표적이에요. 자, 이 광개토 대왕은 5세기 초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광개토 대왕이 같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가 내무랑 때거든요. 자, 이 내무랑은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선 좀 늦게 성장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하고 제일 먼 나라가 신라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어떤 시스템이나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다. 그래서 김씨가 드디어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서 좀 더 왕권이 강화가 됐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왕의 칭호를 마립간 대군장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왕권이 조금 더 그전보다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왕권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를 엄청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고구관왕이 백제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또 한 가지 백제가 갖고 있던 한강유역이 탐났죠. 자, 그래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금강가야를 공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금강가야가 외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외가 자꾸 신라를 공격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신라가 당시에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한테 형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 외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알겠어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까지 치냐면 금강가야까지 치고 그 다음에 외도 쫓아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전기가야 연맹이 후퇴를 하게 되었어요. 대신에 더 내륙에 있었던 대가야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가야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금강가야가 조금 더 낙동강 유역, 하류 지역에 있고요. 대가야는 좀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가야의 판도가 조금 변화되었다는 거. 다른 말로 보면은 이 가야가 그런 중앙집권 어떤 시스템을 좀 덜 갖췄기 때문에 고구려에 비해서 힘이 약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바로 장수왕인데요.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은 주로 여기 위쪽 지방을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차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장수왕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남진정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다. 왜? 베이스 캠프를 아래로 낮춰야 더 남쪽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개토 대왕 때부터 호시탐탐 노렸던 백제의 수도인 한성, 한강 유역까지 함락합니다. 그러면서 충청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데요. 그 증거로서 충주 고구려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강한 세력을 보여주었던 이 고구려가 당시에 중국과 등거리 외교까지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교까지 완벽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때 남북조와 등거리 외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남조는요, 당시에 중국의 왕조 이름이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또 북조라고 불렀거든요. 이 두 개로 쪼개진 중국을, 각각, 비슷비슷한 거리감을 두면서 어떤 한쪽과 막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 이번엔 저기,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외교를 펼치면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은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중립외교랑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실속을 챙겼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백제는 한성이 함락되어서 옹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만큼 고구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게 바로 나제 동맹이에요. 자, 이 나제 동맹은 이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외와 가야까지 물리쳤다. 그치만 그렇게 됨으로써 고구려한테 더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치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신라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 전성기를 이룬 왕은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이 진흥왕이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게 내부를 탄탄하게 해준 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증왕, 두 번째가 버풍왕인데요.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국왕이라는 이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그리고 울릉도, 우상국을 정복을 하면서 좀 더 신라의 영역을 확장했다. 자, 그리고 버풍왕은 소수림왕이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체제를 좀 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법인, 율령, 반포하고 종교, 불교로 통일해요. 자, 이 과정에서 신라는 옛날부터 믿던 그런 종교, 그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 불교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까지 하면서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강가야를 정복을 하면서 가야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받아서 바로 진흥왕이 날개를 펼치는데요. 이전에 이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고 했었죠. 이거를 활용해서 백제의 성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뺐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왕은 이 한강유역 전체를 가지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성왕이 결국에는 한강유역을 뺏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강유역까지 차지를 해서 그것을 탄력으로 대가야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야 지역까지 다 신라가 가지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서울, 한강,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함흥평야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진흥왕이 자신이 차지한 영토를 정복한 영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석을 만들어요. 그게 단양 신라적성비, 이거는 이제 가야를 정복하고 기념한 거고, 북한산비는 한강유역, 마을령비, 황초령비는 함흥평야를 확보한 뒤에 설립한 비석이에요. 이것만 봐도 신라가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역 확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은 승리한다라는 말도 떠오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제는 무령왕이 다시 한번 백제를 살리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고 성왕 때에는 수도를 사비로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하면서,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다. 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